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송방궁도 우구복입니다. 읽기 전 활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송방궁도 우구복은 우선 제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목이 어떤 뜻인지 잘 눈에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볼게요. 송반은 송씨 양반이고요. 궁도는 송씨 양반이 궁도라고 해서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누구를 우가 만나다예요. 송씨 양반이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만나다. 누구를 만나냐면 구복, 옛날 하인을 만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네, 옛 하인을 송씨 양반이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이 밑에 소설 속 시대 상황을 유추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는데, 이 작품은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어떠한 시대 상황이 나타났는지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내용 꼼꼼히 읽고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방궁도 우구복 작품 내용 읽어봤죠?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앞부분 줄거리부터 한번 보면 송씨 집안에 도망친 하인 막동이는 하인이 도망을 쳤어요. 최씨 집안에 양반 행세를 했다라고. 자, 하인이 그렇죠. 도망을 쳐서 양반 행세를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돈을 모아 큰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점을 통해서 이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층민이 그쵸, 신분 상승을 한 시대. 자, 요것은 그렇죠, 조선 후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신분 상승을 이렇게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다고 라는 걸 통해서 그러면 그렇죠, 신분 질서가 흔들렸구나, 동요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고성에 인정받는 최승선이 이 하인이 되겠습니다. 이 막동이는 옛 주인 아들 송생을 만났어요. 그쵸? 송생을 만났는데 옛 주인의 아들 송생을 만나서 상황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고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 최승선은 송생을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후하게 대접하다가 큰 돈을 주어서 돕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카라고 소개하는 것도 굉장히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인인데 양반, 자신이 모시던 주인의 아들을 조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신분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부자가 된 송생에게는 험피라는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부자가 어떻게 됐는지 막 따지고 묻게 되죠. 내용 여러분들이 쭉 봤을 겁니다. 자, 이 험피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면 송생이 부자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송생이 쉽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자세하게 험피하게 얘기를 했더니 험피가 그렇죠,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하인이에요. 하인. 기존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형장이 수치를 무릅쓰고 도망한 종놈, 이 도망한 종놈이 누굴까요? 최승선이죠. 뇌물을 받고 호영호숙하여 그 강상,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 이런 것들을 어지럽혔으니 이거는 대단한 수욕이다. 그래서 기존 신분 질서를 중시하는 험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고성으로 가서 이 폐악한 진상을 드러내서
평장의 수치와 풍속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나갔더니 송생이 이제 놀래서 이렇게 빨리 헌피가 최승선에게 갈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편지를 써서 사람한테 보냅니다. 자, 그 보낸 사람이 쭉 고성에 가서 최승선한테 편지를 이렇게 준 거죠. 자, 그 최승선이 소불동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불동념은 최승선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다. 즉 동요하지 않은 거예요. 편지 내용을 봤을 때 헌피가 자기한테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당황할 수도 있는데 헌피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굉장히 침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불동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최승선은 굉장히 침착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소하여 크게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문득 소년 시절에 제주 배운 것이 있더다. 자, 읽어봤기 때문에 알겠지만 자기가 침약 공부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재종질, 친척이 찾아왔을 때 그 재종질이 자기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조금 미쳐있다, 정신이 나가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완전히 맡아 치료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최승선이 그러면 한번 보내라 라고 한번 실없이 그냥 툭 내뱉었는데 실제로 보낸다고 하니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최승선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얘기는 그렇죠. 계략이죠. 계략. 거짓입니다. 최승선이 헌피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미친놈이 온다 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침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계략을 미리 이렇게 짜 놓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조심해라. 광인, 미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집으로 돌아가고 승선 집에 광부가 온다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됩니다. 자, 얼마 안 돼서 실제로 헌비가 너무 화가 나서 왔죠. 왔는데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우리 종이요, 아무도 우리 종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최승선이 곧 뭐다, 하인이었다,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모든 사람들이 미리 최승선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웃으면서 진짜 미친 사람이 왔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최승선의 계략에 헌피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너무 아깝다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이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심한 자는 없었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밤이 깊어서 혼자 있는 헌피한테 최승선이 큰 침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헌피가 막 화가 나서 욕을 하겠죠. 헌피에게 침으로 계속 찌릅니다. 이 침은 치료용이 아니라 고문용이죠. 고문. 이 침은 고문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승선이 계속 쑤시니 헌피가 여러 가지로 애건하건을 승선이 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스로 분의를 지켜서 먼저 내력을 다 털어놓았다. 그런데 네가 나의 과거를 끄집어내서 망하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 도망노비로서 아주 힘들게 왔기 때문에 너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죠.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진작에 너의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중로에서 너를 처치하려고 했는데 내 선대의 은혜를 생각하여 자 모시던 주인의 친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여 너의 생명은 보존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나의 사람이 된다면 부자의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인한 의원이 될 것이다. 즉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험피를 그렇죠. 설득도 하고요. 동시에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거죠. 험피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때 험피가 그 충후함에 감동하여 굉장히 재밌는데 그래서 충후함은 험피가 협박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최승선의 말과 행동에 충직함, 충성심이 있는 충직하고 그 다음에 온순한 태도의 생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바꾸지 않으면 나 스스로 개자식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승선이 그러면 나를 지금부터 숙부로 불러라 라고 했더니 험피의 태도가 바뀌었죠. 오직 명대로 하리라 라고 하면서 험피는 앞에와 뒤에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입체적 인물에 가깝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내용을 보면 승선이 사람들을 불러서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을 고쳤으니까 잘 원기 회복에 좀 도움이 되게 사람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고 최승선도 숙부가 병을 고친 후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최승선과의 관계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다라는 표현을 하죠.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승선이 울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송씨 향화를 끊지 아니하시려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험피가 죽으면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부모님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험피가 살았으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게 끊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울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울음은 그렇죠. 가짜입니다. 네. 왜? 지금 최승선과 험피는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짜 울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하고요. 얼마 안 돼 향리에 다 모이건을 향리를 다 모이게 해서 험피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면서 이제 완전히 딱 못을 박는 거죠. 그렇죠. 험피는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공증받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로부터 험피 예절에 맞게 행동을 하며 공손해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죠. 돈을 받고 험피에게 보상을 하고 험피 또한 그 은혜에 감은하여 외적 갈등이 해결이 됐다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갈등이 해결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작품에서는 시대의 배경을 유추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최승선의 말하기 방법, 거짓을 통해서 또 회유와 설득, 협박을 통해서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하기 방법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험피가 입체적 인물이다. 첫 번째와 뒷부분에 태도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정리하기를 통해서 작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펴본 작품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은 우선 시대상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신분질서가 동요되고 있는 조선 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신분질서 동요와 함께 물질만능주의,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리주의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인인 최승선도 그렇고 험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송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인 사고의 경향을 보이면서 실리를 먼저 따지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유추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는 다양한 갈등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갈등은 그렇죠. 최승선과 험피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최승선과 험피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맞아요.
헌피가 최승선의 비밀을 얘기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일어나고요. 최승선은 기본적으로 그런 갈등을 아주 침착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잘 막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천적 인물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건 그렇죠. 하인이었다가 돈을 벌면서 양반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헌피는 기존 신분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이 양반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기 때문에 최승선의 과거를 폭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최승선이 그것을 다 알고 헌피를 대응하면서 헌피는 그 과정에서 타협하는 인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헌피는 입체적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태도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헌피는 굉장히 좀 다혈질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계략에 넘어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이 그림 하나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하인이 돈을 주고 이제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각서를 쓴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신분제가 이 돈 실리주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분제가 동요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시대상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작품을 이해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작품 정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